안녕하세요. 네, 스카네임 주필리 코치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춤코의 철학. 와, 20만 유튜버 춤코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진짜 영광이고. 네, 제가 채널 너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춤코님 혹시 짧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춤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춤코 이충영이라고 하고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책을 지금까지 3권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출판을 할 예정이고, 철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저 나름의 철학적인 성찰을 계속 쌓아나가고 싶은 게 삶의 커다란 목표이기 때문에 채널명이 춤코의 철학이잖아요. 사실 뭐 철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철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철학을 알아야 되는지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철학은 사실은 명확한 정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 학문 같아요. 철학과에 가면 많은 수업들에서 교수님이 첫 시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부터 밝히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자들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철학과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전제를 탐구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 체계가 존재하든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항상 전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의 전제는 감각이 진리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라든지, 왜냐면 과학에서는 감각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그게 올바른 지식으로 여겨지니까. 근데 또 수학은 아니죠. 수학에서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기묘하게 이끌리는 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가 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그 전제들이 과연 합당한가 옳은가, 그 전제 말고 과연 다른 전제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전제를 과연 우리는 그냥 이대로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걸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거를, 이런 거를 훈련을 좀 거치다 보면은 조금씩 의심을 품어보게 되니까 조금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는 전제를 끼고 바라보는데 그 전제를 벗기고 바라보는 능력이어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회적인 전제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전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전제들에 대한 탐구가 다 그냥 모여있는 게 철학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 어떤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대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생각이, 인간의 삶에서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규정을 해왔고, 특히 서양 철학 전통에서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감정적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탐구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철학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번에 춘코님께서는 사랑에 관련된 책을 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시인들이 사랑을 외치기도 하고 뭐 노래 가사도 거의 다 사랑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처님 다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춘코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철학자가 바라본 사랑. 제가 사랑을 정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제가 낸 책에서도 사랑을 정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인 거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라는 새로운 주체가 세워지는 경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사랑을 하면, 사랑은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빠져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또 선택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동성과 능동성이 겹치는 경험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 것을 욕망하고 쟁취하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것을 되게 많이 포기하게 되고 나 이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경험이라고도 보거든요. 우리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꿈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욕망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을 들어주는 게 내 욕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러면은 포기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만나는 그런 순간이 돼버리는데, 그런 게 저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현상에는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건지? 정의 내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정의 내리고 싶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정의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정의를 내리는 활동 역시 인간이 지적인 탐구를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이고, 특히나 경험과학을 하려면 정의를 안 내리면 안 되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실 사랑에 대해 탐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으로 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 근본 전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도, 뭐 그 어떤 시인, 그 어떤 문인이 정의를 내려도 그 정의를 기초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전제에 대해서는 의심 가능하니까,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 저는 철학적인 탐구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의를 내리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죠. 근데 내리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저 나름대로 무언가를 제시를 하지만, 근데 이 제시가 어떤 보편타당한 정의로서 받아들여지길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굉장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되게 좀 뭔가 답답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뭐 나 사랑해? 아니면은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데 철학이란 어떤 것을 정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정의하는 행위죠. 네, 정의하는 행위인데 근데 이게 어떤 정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는 활동이긴 한 것 같아요. 모든 철학자들은 다 어떤 정의를 내세우는데 근데 그 정의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도전하는 정의일 때가 되게 많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그 정의에는. 그거를 보통 다른 철학자들은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른 철학자는 자신 정의를 세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정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둔 활동이 저는 철학적인 활동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다른 지적인 활동이랑 살짝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철학자 춘코님의 정의는 아직 뭐 모른다고 봐야 될까요? 모른다기보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세우고 싶은 정의는 우리라는 새로운 주체가 세워지는 경험.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가 세워지는 경험. 그렇죠. 우리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 너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 그들 뭐 이런 주체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는 되게 평상시에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와 너를 포함한 그 두 명에 합쳐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3인칭적으로 바라보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같은 것들을 많이 나열하면서 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데 근데 나도 그렇고 사실 너라는 그 2인칭적인 경험도 그렇고 3인칭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너라는 것도 이미 상당히 특수한 현상인데 그래서 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든지 어린 왕자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한테 의미를 가진 그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그냥 한 장미냐 아니면 그 장미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라는 건 이미 특별한 현상인데 사랑은 단순히 그 사람을 너로서 특별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나랑 어떤 관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우리에 포함된 너로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제3의 주체라는 게 세워지는 거고 이것은 3인칭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거죠.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에 포함된 너로서 네.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답변하시는 궁금합니다. 아니죠. 그냥 사랑한다 하죠. 별로 뭐 여자친구에게 뭐를 설명하려고 하진 않죠. 뭐 평상시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춘코님이 생각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과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과? 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경험인데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사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내가 설령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상대 주장이 옳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잘못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령 내가 진짜 100%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의 사과를 원하니까 일단 사과를 하는 거. 그게 이거 되게 굉장히 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으로 심오한 경험이라고도 봐요. 이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는 좀 그런 3인칭적인 객관성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과를 하는 걸 할 때 다 아는데 내가 잘못 안 한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를 통해서 초월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고민해왔던 거고 지금도 간혹가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지금 가끔씩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는지. 아니요.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그래도 나보다 똑똑한 다른 철학자들의 말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잠정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촬영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셨을 때 말씀 주셨지만 그 불편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어렸을 때는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전공까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은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비록 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답을 발견하고자 한 10년 이상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했던 그 과정이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었냐면 이게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나 말고도 정말 이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았던 다른 철학자들 혹은 뭐 다른 뛰어난 지성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내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노력을 했잖아요. 무언가 하면서 이 사회에 무언가를 남기고자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위안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나는 이미 이 고민을 통해서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일단은 그 고독감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의 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네. 그냥 그거를 떠안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답은 못 찾으셨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함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어떤 지성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히 내려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거는 감정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인 차원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은 오히려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뭐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 고민의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는 지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 너무나 적은 것만 알면 살아가고 내가 모르는 지식이 이 세상에 정말 많고 어떤 막 착한 것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 분야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다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든지 그거는 좋은데 그거 자체는 되게 유효한 시각이지만 근데 그 관점은 하나고 그거 말고도 인간은 그동안 문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과정들에 일단 좀 열려있고 그런 것들을 더 탐구하다 보면 나한테 내가 받아들일 만한 더 좋은 답변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 더 해보면은 제가 네. 친구예요. 야 춘코야 진짜 삶 의미 없는 것 같다. 네. 그냥 이 세상을 좀 끝내고 싶다. 그랬을 때 춘코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많이 없고 그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을 읽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 정확히 처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 객관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도저히 이 삶의 의미를 못 찾겠고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문득문득 느껴지는 모험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음악을 갑자기 들었을 때 느껴지는 뭐랄까요? 색다른 느낌이랄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접하면서 드는 그런 색다른 느낌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되게 플랫하게 느낄 때 어떤 구별되는 지점들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무언가 허무감에 자꾸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얀 눈으로 다 뒤덮여 있는 벌판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흰색만 보니까. 그래서 하얀 벌판을 행군하는 군대는 가끔씩 나무를 발로 차가지고 갈색을 반드시 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 어떤 특이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오히려 그 허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을 보는 게 저는 오히려 가장 특별한 지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얘기 그래도 괜찮아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의 이야기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점 긍정성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극단으로까지 치닫는 부정성이라는 걸 마주하면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그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한 번쯤 마주해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라는 답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없다는 거는 뭐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찾아 나가고 있다는 의미인 건지 계속 찾아 나가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잠정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 나가는 행위 자체에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답을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계속 나아가는 거랑 어떤 그 발견의 과정 자체가 창조라고 생각하는 건 전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그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문득문득 나는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공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공부에 있어서는 저는 다방면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방면? 네, 과학도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철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철학만 보면 안 되고 과학적인 거 그다음에 문학 작품 같은 것도 가끔씩은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뭐 신학 같은 것도 기회가 된다면 들여다보면 또 좋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들여다보면 좋고 다 그 각각 절편이 어떤 나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그러는 게 괜찮게 느껴진다면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철학을 이미 알고 있고 철학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철학책들을 읽는 게 제일 편하고 재밌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계속 이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철학을 공부해도 저는 박사과정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당분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기 싫다라는 거였어요. 많은 철학자들을 보면 21세기의 철학자들을 보면 어떤 소위 대륙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대륙 철학만 거의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분석 철학 분야에서는 자꾸 분석 철학 위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알을 계속 깨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삶에 대해 좀처럼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거는 진짜 사실 엄청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주변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한 영상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동의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한 인간이 자기 개인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의미라는 거는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의미는 언제든지 나에 의해서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명이 기준인 거잖아요. 나는 이게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 이렇게 정립을 해놔도 갑자기 내일이 되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 의미의 견고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 말고도 의미를 형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 말고 일반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의미의 형성에 동참할 수 있죠. 내가 이게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타인은 나는 이게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이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건 정의롭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타인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의미는 나 혼자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견고한 무언가가 나 바깥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어느 한순간에 그게 내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만의 정 같은 게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이 내가 이 삶을 지탱하는 되게 커다란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가족 같은 게 그런 거죠. 가족의 삶이라는 거는 나를 넘어서서 내가 가족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는 더 이상 가족이랑 의미가 없어. 난 가족이랑 절연해야겠어. 이런 판단이 들어도 그런 판단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더러 자연스러운 과정은 오히려 그 가족은 계속해서 나한테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갑자기 그 의미를 부정하게 된다고 해도 가족이란 존재는 이미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일말의 정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나의 심리적인 끈 같은 거는 남아있을 텐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의 가장 안정적인 의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기본적으로 그렇고 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국가일 수도 있는 거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구님께서 새로운 책을 출판하시잖아요. 네. 어떤 책이신지 좀 네.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장 젊은 날 제목으로 10월 2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거든요. 10월 30일에 정식 출간이 되고 이 책에서는 저는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2030 세대가 많이 갖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많이 어떤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요즘 이런 게 고민인 것 같으니 한번 답변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거에 호응을 한 책이고요. 확실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어떤 게 나답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든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되게 커다란 하나의 주제는 역시 나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다움이 결국엔 삶의 의미랑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에는 나다움이라는 주제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많이 하고자 했었던 시도는 나라는 거를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깊은 차원까지 나를 들여다보는 경험을 최대한 저는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나 안에서는 긍정적인 면모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깊은 허무, 그러니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 이런 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행복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절망감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일단 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이 갖춰질 수 있고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는 그때부터 또 제대로 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주장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파편적인 시각을 갖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모에 최대한 집중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뭐 물론 전략적으로 당장은 되게 올바른 시도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결국에는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옳은 지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옳은 지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부정성이나 허무까지 다 마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통찰이라고 저는 믿어서 그거를 일단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돼요? 저 말고 이미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른 철학자들이 많이 들여다봤고 종교인들도 많이 들여다보기도 했고 문학가들 많이 들여다봤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참선을 수행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선을 수행하는 거, 명상을 수행하는 거에 특화된 종교잖아요. 불교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명상의 전통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규율이 있고 그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것과 명상이 병행됐을 때만 자기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물며 그렇게까지 명상 같은 걸 하면서 우리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이런 현대사회의 빠른 템포에서는 저는 나 혼자 그걸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이미 나보다 앞서서 더 괜찮은 통찰들을 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중에서 과연 무엇을 내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한번 비판적 고찰을 해봐야겠죠. 결국 공부를 하라는 얘기. 공부를 해야죠. 인간은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공부가 꼭 철학 공부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맨날 내가 하던 비슷한 지적인 패턴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철학이 아니어도 뭐 내가 영화를 안 보고 맨날 그냥 드라마만 봤다. 그럼 영화라는 것도 한번 봐볼까? 내가 맨날 요즘 영화만 봤다. 그럼 한번 옛날 영화도 봐볼까?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깨트리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철학 얘기를 해보면 우리 다 행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네. 또 정의를 하면 저는 진짜 정의충이에요. 네. 뭔가 정의되지 않으면 좀 네. 불편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지? 이렇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춘코님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정의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인류가 대체적으로 행복이라고 받아들여 왔던 게 저는 행복의 의미라 생각하거든요. 그중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외적인 환경이 되게 괜찮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외적인 환경이 아예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다라든지 그러면은 사실 행복한 상태라고 보기 되게 어렵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혹시나 주변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준을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대로 향할수록 인간을 심리학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세지기 때문에 행복을 주관적인 만족,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좋은 느낌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비교적 되게 굉장히 현대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지는 관점에 가깝고 사실은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이어져 왔던 사고방식
방식은 적당한 조화를 이루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중용의 상태에 이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야말로 가장 가족 유사성이 잘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가족 유사성은 어떤 일군의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일군의 현상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가족 유사성인데, 문제는 가족 유사성의 현상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겉보기에는 정말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도 가족 유사성에 의하면은 같은 개념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A랑 B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개념으로 묶었는데 또 B랑 C랑 비슷해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묶었는데 이렇게 A, B, C, D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A랑 Z는 보니까 너무 다르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행복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게 연세를 거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 행복은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 저는 그동안에는 그런 적절한 중용의 상태, 적절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달라진 경우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가족 유사성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 사람의 이 사회의 행복이랑 내 행복이 다른 것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도 내 행복의 기준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현명한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행복도 있고 내 개인적인 행복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면서 또 행복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꽤 행복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꽤. 근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제 여자친구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저녁에 저희가 한 3만 얼마짜리 와인을 사가지고 집에서 한 잔씩 마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같이 유학을 했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유학생 시절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자는 당연히 아닌데 돈을 거의 벌지를 않았고 그냥 장학금 같은 걸로 생활을 하고 그냥 근근히 뭐 책 같은 거 써가지고 좀 계약금 받고 그런 걸로 살아가던 때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하니까 와인을 마시고 싶어도 다행히 유럽은 와인이 싸니까 보통 한 4유로 정도짜리 와인을 마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좀 특별하게 오늘은 조금 사치를 부리고 싶다 하면은 한 7유로 정도 와인을 사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3만 얼마짜리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막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어도 가난과 사투하는 생활도 꽤 길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뭐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도 지금 5년 넘게 운영하시고 정말 뭐 하나 하면 진짜 꾸준히 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실망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원동력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부터 친구들 모두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 세상에서, 그럼 저는 제가 과연 지금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도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제 삶은 정말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성실한 학생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성실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부모님이 충령이는 성실한 아이야라고 말을 해줬고 많이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성실한 인간이어야지라는 부담, 그것 때문에 계속 성실히 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령이는 서울대학교에 가야 돼, 이게 주변에 다 기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어쩌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충령이는 유튜버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약간 허무하거나 그럴 때는 없으십니까? 부담이죠. 부담이고 마음 같은 것도 느끼지만 이게 오히려 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전 공부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런 책을 읽는 게 되게 즐겁고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적절한 생활도 유지하고 돈도 버는 거, 그게 제 삶의 중요한 목표인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당장 주변 사람들이 유튜브 잘 되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나는 유튜브에 더 욕심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정말 저한테 유효하게 느껴지는 의미를 찾는다는 건 조금 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일 안에서도 어떻게든 끼워놓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해온 게 제 지금 이 일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 하시니까, 근데 하신 지 되게 막 오래되시지 않았잖아요. 저는 6년 정도 됐는데, 뭐 물론 저는 그 6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천천히 성장한 케이스지만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에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반드시 저는 준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법칙은 역시 일단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보는 영상을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이 철학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그런 분기점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철학 얘기는 어느 정도 이만한 삼성 됐으니까 뭔가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서는 제가 의미를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철학적인 거를 계속 끼워 넣으면서 끌고 온 게 좀 저의 지금의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멋있고 그 어떻게 버티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표는 한 달에 3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나왔는데도.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목표가 그냥 유학하는데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철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큰 목표가 없었던 거죠. 내가 유튜브로 진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철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박사학위를 안 받으면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떠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욕심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욕심이 아예 없으면은 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컨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안 봐주면은 되게 서운하잖아요. 힘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그 지표가 보여야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또 일말에 그래도 욕심은 내서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유튜브 만들지 이런 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은 조금 보탰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금씩은 성장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예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채널이 되었다면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춘코님이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데 커피를 내려주고요. 여자친구는 출근을 보통 하기 때문에 출근 전에 보통 커피를 내려주고, 오전에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보낸 다음에 점심에 보통 한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할머니네 가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루틴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며칠은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할머니랑 무언가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내가 이렇게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성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성이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훨씬 더 삶에서 많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조금 뭐 궁금한 게, 그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가족과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온 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커뮤니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커뮤니티가 개인을 보듬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예를 들면 서구사에서는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종교 커뮤니티라는 게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현대로 점점 넘어오면서 커뮤니티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유효한 커뮤니티라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무신론자인데 원래는 교회라는 곳을 되게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커뮤니티의 기능을 진짜 제대로 하는 건 교회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동의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가서 똑같은 어떤 지식을 접하고 비슷한 공감대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다고 모두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자신한테 맞는 종교 생활을 해보는 것도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종교가 싫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마이크로하게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셔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계성 안에서 나를 네. 계속 바라보고 그 안에 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봐라.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위한다는 그 진정성이 있는 커뮤니티를 잘 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시다 보면은 같이 선행을 하는 커뮤니티 있고, 뭐 봉사를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진짜로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춘코님은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나? 네. 그 책도 많이 내시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게 만약에 기억이라는 게 저의 사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사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회에서 제가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순전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효과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여러모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익명으로 해도 진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익명으로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계속 책도 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제 이름으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 저를 성실했던 사람, 그 다음에 조금은 무언가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춘코의 철학, 춘코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다른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정말 또 이렇게 철학을 깊게 공부하신 분을 옆에서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